첫 번째 순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연 연사이신 김정상 교수님께서는요,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현재 듀크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2015년 9월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를 공동 설립하여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유수한 기업과 협업하며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셨습니다. 최근에는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00개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셨는데요. 네, 김정상 교수님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듀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CTO로 맡고 있는 김정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시작이 조금 늦어서 다들 시장하실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식전에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걸 잠깐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하면은 이게 고전 컴퓨터 우리가 트래디셔널한 그 고전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자 역학을 뭐 공부를 여기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일반인들한테 양자 컴퓨터가 뭔지를 설명하려면 이 양자 현상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자연이 그런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의 컴퓨터의 그 산업을 보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80년대, 70년대 초반부터 그 단위 면적당 우리가 그 전자 회로를 만드는 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8개월에 2배 정도의 더블링을 보이게 2배 정도로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워낙 집적도가 높아지는 게 점점 기술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세츄레이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그 노벨상을 받으신 물리학자께서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트랜지스터 디바이스의 크기를 점점 줄여지면 어느 순간에 가는 그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그 소자의 사이즈가 원자 하나로 수렴을 하는 아주 작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하고 전혀 다른 양자역학의 법칙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그러면 무엇인가? 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이게 실제로 그 자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초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슈퍼맨 영화를 볼 때 슈퍼맨이 왜 날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슈퍼맨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슈퍼맨이 날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이 슈퍼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슈퍼맨이랑 좀 다른 것은 슈퍼맨은 상상을 하는 것이고 이 양자의 이 슈퍼파워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자연의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세 세계로 가면 그래서 첫 번째 그 양자의 그 초능력은 중첩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첩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 트래디셔널한 컴퓨터에서는 비트가 있으면 비트가 0 아니면 1 두 개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이 퀀텀 빗 다시 말하면 큐빗이라고 해서 이 원자의 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0과 1로 로지컬 그러니까 논리적인 0과 1로 얘기를 한다면 이 양자역학적으로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현상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0의 상태, 1의 상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약간 그 착시 현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정육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가 어떤 식의 정육면체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마인드가 우리 마음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나 두 개의 하나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첩 상태로 이 모호한 그거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으면 이걸 중첩 상태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것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 현상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는 계산하는 도중에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이것이 양자 컴퓨터의 첫 번째 초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초능력은 소위 말하는 인탱글먼트라는 건데, 이 인탱글먼트라는 거는 얽힘 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큐비트를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이 0하고 1, 1하고 0 사이에 그 내재하고 있는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동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딱 던졌는데 공중에서 돌아가는 동안은 이게 앞면으로 떨어질지 뒷면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순간 하나가 앞면이 나오면 두 번째도 반드시 앞면이 나오고, 하나가 뒷면이 나오면 다른 것도 반드시 뒷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두 개의 동전이 항상 똑같은 측면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얽힘 상태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양자역학의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착시 현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개의 그 정육면체가 있을 때 이게 00 아니면 11, 우리가 이거를 마인드로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걸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얽힘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초능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얽힘 현상이라는 거는 워낙 이게 동전 두 개가 얽혀 있어가지고 얘를 무한히 떨어뜨려도 얘를 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다 0 아니면 둘 다 1이 나올 수 있다는 현상을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 유명한 물리학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양자역학은 이렇게 이 이런 그 얽힘 현상이 나타나는 양자역학은 실제로 완벽한 컴플리트한 완전한 이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굉장히 30년대부터 오래돼 있어 왔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 얽힘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의 어워드가, 노벨 물리학상이 이 인탱글먼트를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하신 이 세 분의 실험 학자들, 알랑 아스페이, 존 클라우저, 그리고 안톤 자일렌거, 이 세 분한테 노벨상이 작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얽힘 현상이 실제로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논란에 대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초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슈퍼맨을 생각해봐도 슈퍼맨도 약점이 있습니다. 목에다 크립토나이트를 딱 걸면 그 초능력이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이렇게 초능력이 있는데, 이 초능력이 발휘되는 유일한 환경은 그 양자 시스템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있을 때, 그때 이 초능력이 발현이 되고, 양자 시스템이 주변 환경이랑 그 인터랙트를 그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양자의 성격이 빨리빨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양자적인 시스템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그 시스템들이 그 주변의 환경이랑 계속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양자성을 빨리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고전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양자 시스템을 잘 꾸려주고 그것들을 그 환경에서 완벽하게 고립하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 아까 중첩과 그 얽힘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왜 이렇게 파워풀한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 개의 큐비트의 상태는 000에서부터 111까지 8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고전적인 컴퓨터에서는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 상태만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첩 현상이라는 거에서 이 8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큐빗이 3개일 때는 뭐 8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이 큐빗이 300개 정도만 되더라도 2의 300승이라는 그 큰 숫자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00개의 큐비트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정육면체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게
0인지 1인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이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 계산이 끝난 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는 이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단 한 가지의 그 아웃풋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드 뉴스는, 굿 뉴스가 이제 이런 패러럴, 그 병렬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면, 배드 뉴스는 이런 병렬적인 계산을 한 이후에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단 한 가지의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측정을 했을 때 그것 중에 하나로 컬랩스를 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80년대 후반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에 그 활용 가능성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이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중간에 고려를 하되 그런 가능성들이 그 중첩 현상에 의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간섭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이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우수한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간섭 현상에 의해서 이 많은 가능성을 계산 중간에는 고려를 하지만 측정을 하기 직전에는 그 모든 가능성 중에 정답에 해당하는 단 한 가지의 가능성만 커지고 나머지는 가능성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극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제가 그 초능력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초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양자 컴퓨터가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거는 이제 1994년도에 당시 벨랩에 계시던 피터 쇼 박사님께서 우리가 39라는 숫자를 인수분해해라. 그럼 3 곱하기 13이라고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3과 13을 곱해서 39라는 숫자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곱셈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곱셈의 역연산인 인수분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이게 비트의 수가 한 1000개 정도만 되면, 그러면 이제 온 우주의 나이만큼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도 이 인수분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곱셈은 쉬운데 인수분해가 어렵다. 그런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서 우리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아니 쿠팡에 가서 뭘 샀다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 정보를 보내면, 우리 크레딧 카드 정보를 이러한 암호 체계에 의해서 송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그 해커가 그 암호문을 탈취를 하더라도 거기서 크레딧 카드 정보를 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문이 이 현재 뭐 국방이나 아니면은 우리 금융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인데, 이 피터 쇼 박사님이 94년에 얘기한 거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파워풀한, 충분히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가 발명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9를 인수분해하는 거 보면 1과 39 사이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유니폼한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굉장히 평평한 분포를 가진 양자 상태를 준비해서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양자 알고리즘이 잘 돌아간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모든 가능성이 3과 13이라는 두 인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면 3, 13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50%의 확률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얘기라서 제가 좀 요거는 생략을 하고,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 파란 선이 이게 이제 고정 컴퓨터가 이렇게 큰 숫자를 인수분해한테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0억 년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의 숫자가 1000에서 2000개 정도 되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문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고정 컴퓨터로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십억 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 수십억 년의 세월이 걸리면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그 세이프한 암호라고 생각하는데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이런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인수분해 문제들이 몇 초 만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능력, 큰 초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에 이런 그 인수분해 문제에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한 이후에 우리가 그 다른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물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최적화 문제,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AI의 기계 학습 문제, 그 다음에 그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컴퓨테이셔널한 어려운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양자 컴퓨터가 그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아이언 트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큐비트 양자 성질을 가진 퀀텀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양자 성질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주변에서 아이솔레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 주변에서 고립을 시켜야 그 양자 성질이 많이 그 보존이 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자라든지 광자 같은 굉장히 자연적으로 주어진 양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내추럴 큐빗이라고 해서 자연이 주어진 양자 큐빗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신테틱이라고 해서 사람이 공정을 통해서 만든 그 큐빗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초전도체라든지 그 퀀텀 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큐비트를 실현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아이언 트랩 방식, 그 다음에 초전도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을 잠깐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첩과 그 얽힘을 할 수 있는 그 양자 큐빗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큐빗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직 게이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컴퓨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트랜지스터 사이에 연결성을 이어주는 이런 전선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런 전선들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 이 칩의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칩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연결성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연결성이라는 거를 그 염두에 둬야 효율적인 프로세서들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저희 기술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원자들인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거로 만든 칩 위에 이 칩이 이제 이 사이즈가 한 몇 밀리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 굉장히 좁은 공간에 저희가 이제 원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트랩을 하게 됩니다. 덫에다가 잡게 되는데 여기 파란 점 하나하나가 단일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들을 큐빗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원자를 쓰는 장점은 원자들이 전부 다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폼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예를 보면 여기가 아까 보여드린 트랩인데 여기 점 하나하나가 이제 원자를 하나하나씩 잡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원자를 하나씩 이쪽에서 로드를 해서 잡은 원자들을 이쪽으로 하나하나 움직여줘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23개의 큐비트 원자를 가지고 있는 체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는 그 비디오를 찍은 건데 실제로 그 원자를 하나하나씩 해서 23개를 만든 다음에 그 균일하게 그 분포를 만들어서 이제 원자의 레지스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원자를 매니플레이트하는 기술은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레이저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레이저빔 하나를 원자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직선으로 트랩한 원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얼라인을 시켜준 다음에 이 양자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기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계산을 하면서 이 레이저 빔을 쏴줘서 그 원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그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장점은 단일 원자로 우리가 양자 큐빗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모든 큐비트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게이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산을 하는 게이트의 그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원자가 일렬로 배열이 돼 있지만 그 원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페어 원자 두 개를 그 체인에서 골랐을 때 바로 게이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그 쓸모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 아주 간단한 예를 한 가지를 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로 양자 컴퓨터를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예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사람들이 배워가는 과정, 우리가 그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기한테 고양이와 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고양이를 본 적도 없고 강아지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고양이를 많이 보고 강아지를 많이 보면서 주변에 엄마나 그 뭐 누나나 형이 야 저거는 강아지다, 이건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에 굉장히 특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아무래도 눈이 좀 동그랗고 귀도 좀 뾰족하고 강아지는 이렇게 뭐 좀 부리도 좀 나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아기들이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동물 사진을 딱 줬을 때 이건 강아지네, 이건 고양이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가장 가장 간단한 예가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이걸 합성 신경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우리가 강아지 사진 여러 개랑 고양이 사진 여러 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수학적으로 얘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안에 그 굉장히 파라미터들, 우리가 튠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양이의 사진을 이제 굉장히 컴프레스를 많이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들을 튠을 해서 고양이의 사진은 값이 한쪽으로 나오고 강아지의 사진은 값이 다른 쪽으로 나오게 그 파라미터들을 튠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델이 잘 튠이 되면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처리를 해보면 이쪽으로 나오고, 강아지 사진을 집어넣으면 처리했을 때 이쪽으로 나와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진을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학습에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은 그 현대자동차의 선행기술원이라는 연구센터에 계신 연구원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교통 표지판들인데, 이 교통 표지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표지판들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식별을 해봐라, 그런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교통 표지판의 이 이미지들을 우리가 압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양자 컴퓨터의 양자 상태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을 시켜준 다음에 그 양자 회로를 우리가 트위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처음에 나온 20km 사인은 이쪽으로 나오고 30km 사인은 이쪽으로 나오게 그 파라미터들, 양자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트위크를 해줘가지고 이 이미지를 식별하는 이제 그런 그 절차를 저희가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건 조금 수학적인 결과긴 한데 저희가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큐비트를 4개만 써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큐비트를 8개를 써서 조금 더 소피스티케한 모델을 만들고, 세 번째는 큐비트를 16개를 써서 조금 더 소피스티케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 Y축은 이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 정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 중에 A하고 B 2개만 구별할 수 있는 문제를 준 거고, 그 다음에 4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 6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 8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0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저게 많아질수록, 그 카테고리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4개의 큐비트로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모델의 복잡성이 빨리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카테고리들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모델의 그 큐비트의 개수를 늘려줄 때마다 그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런 경우에는 이 16개의 큐빗을 썼을 때는 10개의 카테고리를 거의 60%의 확률로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렌지 색깔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거고, 이 그레이 색깔, 그 회색 바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식별 문제를 실제로 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그 이미지 식별이라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게 양자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게 됐는데, 그럼 이 양자 컴퓨터가 왜 우리가 이거는 고전 머신러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로 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그 컨볼루셔널 양자적인 그 머신러닝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60개입니다. 60개의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주면 그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그 고전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그 파라미터가 약 59,000개가 필요합니다. 약 1000배 정도의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양자 컴퓨터로 만드는 이 모델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처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현상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어서 이런 그 장점들을 잘 살리면 양자 컴퓨터가 그 고전 컴퓨터보다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20년 전에 비해서 먼 길을 이미 왔고 이제 그 쓸모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까지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순간인가는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할 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누군가 비전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당분간의 그 개발 과정은 사람들의 엑스펙테이션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대신에 그 실제 기술 개발은 이렇게 좀 포물선을 그리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기대치보다 그 기술의 발전 상황이 그 느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기술이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이런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새로운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전에 엑스펙테이션, 그 전에 기대치에 비해서 초과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되고,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제 이런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지나면 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인터넷이라든지 기존의 컴퓨터, 아니면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 같은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 초기에는 그 기술의 성능이 사람들의 엑스펙테이션에 많이 못 미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추적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많은 효용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된 기술 개발을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강연을 마치고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